자, 오늘 이제 비대칭 경제와 트럼프 3차 리스크 하는데,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뭐, 저기, 뭐, 부제목도 아니고, 제가 우리 경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 갑갑함을 토로하는 말에, 대한민국의 상생은 없다. 대한민국은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야만 사회라고 봅니다. 시장의 힘만이 지배하는, 사회니까요. 시장은 돈의 힘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돈의 힘이 지배만 하면은 사실은 그건 인간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지옥이 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굉장히 각박해지고 각박해지고요. 소위 말해서 공동체에 대한 어떤 뭐 애정이라든가 타인에 대한 어떤 공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약화되어지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억강부역과 대동세상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원인은 이제 정부와 정치의 실패. 이건 정치가 해야 될 몫이 있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사회라는 것은 시장과 민주주의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얘기를 했잖아요. 예? 결국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굉장히 취약한 것이죠. 아,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평범한 지원님도 지금 쓸쓸하게 느껴진다 했는데요. 각자 도생 사회라는 거. 그렇죠. 근데 이건 결국은 근데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근데 그 사회 구성원들이 해결해야 될 몫입니다. 누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저기 저 신이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정치라는 것은 그 나라 구성원들이 해결해야 되는 몫입니다. 좋든 싫든 간에. 지치지요. 지치지요. 국민들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열심히들 자기 몫을 다하는데 여전히 정치인들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금융계 종사하는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이 소위 말해서 준사기꾼적인 이런 그 행위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런데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은 왜 그러냐면은 금융은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는 고객의 돈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영역입니다. 돈벌이를 가지고 하는 영역인데 돈을 많이 모으려면 어떻게 됩니까요? 고객들한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주겠다 해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주겠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버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려면은 위험도 많이 감수를 해야 돼요. 위험도.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수익, 고위험 이렇게 얘기하죠.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한테 리스크 부분,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요. 이 돈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꾸만 감추려고 하죠. 감추려고 해요. 금융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요. 그래야지만이 돈들을 맡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 쪽은 오래 가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자신도 모르게 하였든 간에 자신이 처음 사회생활 시작할 무렵에는 안 그랬었는데 그 영역이 존재하면서 준 사기꾼처럼 돼버립니다. 예? 우리가 금융위기를 다룬 영화들 보게 되면은 사기꾼들 투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는 또 뭐냐면 자기가 당선이 되다 보니까는 지킬 수 없는 혹은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많은 약속을 하지요. 근데 그걸 실행을 안 하잖아요. 실행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실행을 하려면은 사실은 어떤 기득권하고 시장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척점에 서야 됩니다. 일정하게는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이게 싫은 거야. 예? 기득권하고 그러니까는 이 갈등을 하는 게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국민들한테 선거할 때는 약속한 거를 그러니까는 포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기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하고 정치 영역은 기본적으로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자, 비대칭 경제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경제를 지금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경제 속에서는 저는 코스피뿐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코스피뿐이. 예? 코스피뿐이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코스피 자본시장이라는 것이
자본시장을 포함해서 금융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실물 경제에 그러니까는 거울과 같은 거거든요. 거울과 같은 겁니다. 속담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실물 경제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이에 금융에 얼마나 강함을 보면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듯이 예? 그런 얘기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코스피를 보게 되면요, 코스피를 보게 되면 사실 반도체 올인 경제입니다. 예? 올인 경제, 반도체 올인 경제죠. 쉽게 얘기해서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의 많은 부분이 가려져 있어요. 가려져 있습니다. 예? 가려져 있죠.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사실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 반도체에 의해 가지고 많은 부분이 가려져 있죠.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핀란드 노키아 리스크 같은 데 비유를 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지금 이게 큰 문제로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먼저요, 3월 10일 날이니까 한 열흘 전 정도 되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인과의 대화,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계속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죠. 내고 있고 본인도 이것을 가장 많이 저는 고민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골고루 나눠야 된다. 성장을 나눠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전환의 전제 조건이다. 소위 상생 협력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예?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건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자본한테 그러니까 호소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자본은 기본적으로 뭡니까요? 예?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에요. 예? 돈을 버는 게 목적입니다. 예? 돈을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본한테 그러니까 이걸 호소해 가지고 풀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푼다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 돈의 힘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그 낙오자들이 돼가지고 굉장히 가난과 그 다음에 뭐 질병에 이런 데 시달리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이 종교적인 시의 차원 속에서 좀 불쌍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런 거에다가 그러니까는 호소하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겁니다. 자본은 기본적으로 돈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상생은 기본적으로 누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냐? 정치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정치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만 그러니까는 본인의 역할을 자꾸만 기업인들한테 떠넘기면은 기업인들이 그 앞에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네네네 그러죠. 그런다고 그게 역대 대통령 치고 이런 얘기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어요. 최근에 수출이 굉장히 호조다. 수출이 그러니까 뭐 수치상으로는 절대적인 수출은 계속해서 기록을 세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코스피가 5천 돌파하고 2월달 이란 전쟁 터지기에는 6천까지 돌파했었죠. 6,300 돌파까지요. 그리고 경제 성장을 올해는 그러니까 2%대 회복할 거다. 이런 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다 반도체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수출도 반도체 수출을 빼게 되면요. 반도체 수출을 빼게 되면은 여전히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된 상태예요. 코스피 5천도 사실은 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사실 거의 다 끌고 가는 거거든요. 사실상이요. 경제 성장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겨우 1% 달성했잖아요. 예? 그걸로 인한 기저효과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지금 어쨌든 간에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사실 견인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반도체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도 이제 아시는 거죠. 여전히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든가 지방이라든가 노동이라든가 특히 이제 취약한 청년들에게는 딴 세상 얘기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취약한 부분에 대한 역할은 기업에게 호소해가지고 자본에게 호소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 좀 그러니까 당신들이 좀 나눠 가져라. 예? 지금 실물 경제에 지금 반도체를 제외한 많은 부문들은요, 자기들도 죽겠다 그래요. 기업인들 만나보면요, 산업계들도 사실 어려운 사람들 많고요. 하여간 근데 자본에다가 호소해서 이거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정치인들이 이거를 어디다 떠넘긴다는 건 자기 직무유기입니다. 정치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정치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은요, 서민은 기본적으로, 서민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은 우리 사회 속에서 한 50% 밑에 있는, 혹은 적어도 한 70% 밑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살기가요. 살기가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요. 구조적으로. 예? 그 어려운 사람들을 그러니까는 챙기는 영역이 정치예요. 정치입니다. 예? 왜? 시장은요, 돈의 힘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하는 곳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돈 벌기 쉬운 곳이에요, 시장은요. 예? 그러면, 그 경쟁에서, 시장 경쟁에서 그러니까는 뒤처지는 사람들을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보살피고, 예? 저는 섬겨야 되는 곳이 정치예요, 그게요. 그게 정치인 겁니다. 예? 그게 정치예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속에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우리 사회는 시장 소득에 너무 과잉 의존하고 있고 사회 소득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취약해요. 오늘 뒤에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요. 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억강부약 대동세상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최고의 정치인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은 정치인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직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걸 제가 지난 방송에서 제가 그랬죠. 2월 달에 국가 데이터처, 과거의 통계청이죠.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원 데이터, 그러니까 마이크로 데이터죠. 마이크로 데이터를 업로드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2월 달에 통합소득 자료가 나왔다. 해가지고 제가 소득과 이건 여러분 그냥 따끈따끈한 저겁니다. 따끈따끈한. 일반 사람들은 마이크로 데이터를 잘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자료 분석을 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국세청 통합소득 자료도 저처럼 이렇게 그러니까는 매년 집계를 해가지고 지난 10년 넘게 이거를 분석하는 사람도 저는 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난 1년 동안 오늘 코스피로 얘기를 시작했으니까요. 지난 1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순자산의 그러니까 계층별 0.1% 상위 0.1%부터 상위 1%에 있는 사람들, 상위 10%에 걸려 있는 사람들, 쪽에서 하위 70%, 하위 30%죠. 있는 사람들이 지난 거의 1년 동안에, 그러니까 3월 달에는 이제 코스피가 이제 출렁이 이제 그러니까 변동성을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2월 달까지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이 상승세를 이어갔잖아요. 네? 상승세를요. 작년 4월 중순부터 코스피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네? 작년 4월 중순부터요. 그래가지고 작년 그러니까 4월 달부터 올해 2월 달까지 우리나라 주식자산의 예상 증가액을 제가 계산해봤어요. 추정해봤어요. 상위 0.1%는요. 11억 한 1,353만 원 정도를 더 벌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은 내가 얼마나 벌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1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요. 상위 1%의 턱걸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1억 한 6,500만 원 정도 더 벌었을 것이다. 평균적인 수익을 냈다면요. 1,500만 원 정도 번 사람이 상위 10%나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예? 10%가 하게 되면 소득에 있어서도 중산층이고요. 예? 그러니까 1,500만 원, 1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중위소득이 한 20만 원 정도 버는 거예요. 벌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어져요. 하위 30%는 주식으로 번 거 없습니다. 하위 30%도 주식을 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평균으로 보게 되면 없어요. 거의 주식을 한 사람들이요. 예? 제가 학생들한테도 강의하면서 물어봐요. 학생들 중에 주식하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그래서 주식을 오래전부터 열심히 해왔던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얼마나 자금을 운영하냐. 한 400만 원 운영하는데 별로 재미 못 받겠네. 제가 그랬습니다. 400만 원 가지고 100% 수익을 내봤자 400만 원 본 거잖아요. 예? 근데 저기 상위 0.1%는 그러니까 10억 이상씩 이렇게 벌었다고요. 예? 벌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고공행진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저는 왜 그러냐면요. 상위층들, 부유층들도 지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벌게 해준 적이 언제 있었어요. 윤석열 정권 때는 사실 그냥 행보하거든요. 행보했었거든요. 근데 주식으로 엄청난 재미를 보게 해준 거예요. 재미를 본 거예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지고요.
그 다음에 중산층들도 중위소득도 한 620만 원 정도 벌었으니까 620만 원이면 월급쟁이가 저 620만 원 모으려면요 얼마나 그 어렵습니까 사실이요. 생활비 쓰고 뭐하고 해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어쨌든 돈을 벌었으니까 좋은 거예요.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를 하는 겁니다. 이따가 이제 20대 지지도 최근에 올라간다 그러죠? 2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치인들은 부동산하고 틀리다. 부동산은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지만 집값 올려가지고 이거는 피해를 주는 사람은 없고 상대적으로 소외감은 줄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피해는 주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바람직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무식한 얘기입니다. 무식한 얘기예요. 자, 이 주식자산도 이렇게 아주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그대로 투영되어지고 있어요. 네? 투영되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상위 10%에서 그러니까는 중위 50% 정도까지는 50%까지는 한 600만 원에서 1,500만 원 버는 사람들. 이 정도 버니까 기분 좋죠. 수입이 생기니까. 예? 이 정도 벌면 기분 좋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는데 문제는 문제는 그게 아니죠. 자, 이제 봅시다. 그럼 우리가 코스피가 요새 버블이냐 뭐냐 3월달에 조정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기본적으로 버블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근데 이제 코스피가 이렇게 상승하게 된 배경은 배경은요. 가장 1등 공신은 뭐냐면요. 가장 1등 공신은 소위 말해서 미국발 AI 투자 붐에 탑승한 우리나라 그러니까는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는 호실적입니다. 수치상으로도 그렇게 나오고요.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지배구조 개선, 소위 상법 개정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이것이 그랬고,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면하고 있는 부분들. 외면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 자산 증식 욕망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어요. 자산 증식 욕망이요. 예? 이 자산 증식 욕망이 지금 그러니까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3월 달에 전쟁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코스피가 이렇게 흔들리고 그래도 있잖아요. 떨어지면 사들이고 하는 이유가 이 자산 증식 욕망이 지금 강하게 저 밑에를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자산 증식 욕망이요. 예? 이게 한동안은 이게 계속 진행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사람들은 소득을 가지고 재산을 모으기가 불가능해요. 지금 우리가 집 사는 게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듯이 재산을 모으는 게 불가능해요. 예? 소득을 가지고는요. 예? 그러니까 자산 증식, 그것이 코인이 됐던 주식이 됐던 부동산이 됐던 자산 증식만이 자기가 현재의 그러니까는 상황, 이 암울한 상황, 예? 암울한 상황, 노후 불안이던 이 직장 불안이던 이런 불안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자, 봐보세요. 자, 이게 제가 그동안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했지만 이게 여러분들 연간으로요. 연간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그러니까 월평균 실질 급여예요. 급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수당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예? 사업체에 고용된 노동자의 월평균 실질 급여가 작년에 361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10년 전인 2016년도부터 거의 그냥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월급이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에. 예? 근데 생활비는 얼마나 많이 증가했어요. 집값은 얼마나 많이 증가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산의 목을 맬 수밖에 없죠, 뭘. 자신에게 유일한 출구는 자산이죠.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월급쟁이들의 현실이에요. 월급쟁이들의 현실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한 게 작년 6월달이잖아요. 6월달부터 12월달까지만 묶어가지고 7개월간의 월평균 실질급여를 보게 되면요. 더 후퇴했어요. 2016년에 359만 1,000원이었는데 작년에는 358만 7,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그러니까 물론 초기인 것도 있지만은 월급쟁이 삶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습니다. 월급쟁이들의 경제적인 상황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쓸 때는 계속 늘어왔잖아요. 늘어왔잖아요. 예? 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하죠. 거기다 뭐냐면 직장도 그러니까는 50 전후에 그러니까 나와야 되고 1차 직장을 이런 상황에 내몰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자산 증식에 대한 강한 그러니까는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강한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시 못합니다. 이게요. 국세청 통합소득 기준으로 여러분들 1인당 월평균 실질소득을 봐도 2021년 이후에 이렇게 윤석열 정권에서 후퇴까지 했다 그랬잖아요. 후퇴까지 했다 그랬잖아요. 거의 안 증가해요. 중위소득 딱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처참합니다. 지금 220만 원 이게 최저임금 거의 그 근처에 있는 저기 저 수입이잖아요. 우리나라 중간에 소득 활동하는 사람 중에 딱 중간에 있는 50%의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220만 원 이 정도. 예?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는 무슨 뭐 저기 저 뭐 미래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 미래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 증식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요? 정치가 해야 될 일은 시장 소득이 저렇게 그러니까 거의 정체가 된 거야. 지난 10년 동안에 시장 소득이요. 시장 소득이 이게 계속 증가하면 좋은데 이게 정체한 거예요. 10년 동안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그러니까는 그 속에서 불평등이 굉장히 심할 게 아닙니까? 우리나라 불평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상위 0.1%는 그러니까 우리가 월 소득이 그러니까는 뭐 한 13, 4, 5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요. 월 소득이.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소득 불평등을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조세로 되어 있습니다. 조세 재분배요. 그렇죠? 세금으로. 우리나라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죠. 우리가 높은 편이에요. 지방세까지 해서 49.5%입니다. 최고소득세율이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이요. 네덜란드하고 우리가 같아요. 높은 편이에요. 높은 편이라고. 그런데 최근에 이런 거 나왔죠. 보건사회연구소에서 이 복지 패널 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서울대 어느 연구소 같이요. 거기 이제 해가지고 언론에서 보도가 된 거예요. 국민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 세금이 너무 낮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은 조세 체계를 들여다보고 그 불공정성을 시정을 해야죠. 비정상적인 걸 정상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봐보세요. 보건사의 이 언론에서 기사 낸 게 복지 패널 조사의 그 내용을 여러분은 보건사회 연구원에 들어가게 되면 연구 보고서를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표 10-3-1을 보게 되면은 고소득층이 현재 내는 세금의 수준이 어떻다고 보느냐? 꽤 낮다. 너무 지나치게 낮다. 하는 사람들이 거의 그러니까 한 55% 이상이 된다 이거예요. 전체에서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기사를 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율은 굉장히 높게 돼 있다 이거예요. 세율은 높게 돼 있는데 실제로 거친 세금을 보게 되면은 거친 세금의 결과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적게 거치고 있어요. GDP 대비 그러니까는 네덜란드의 절반 정도뿐이 안 돼요. 네덜란드하고 최고소득세율은 비슷한데, 내고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은 뭐게요? 세율 따로 세금 걷는 징세 따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따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소득 분배가 개선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안 됐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요. 실제로 소득 분배 개선 폭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꼴찌에서 네 번째예요. OECD 국가 중에서요. 저 밑에 그러니까 중남미 국가들과 거의 동급의 수준이에요. 네덜란드에 그러니까 2배도 2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개선이. 지금 뭐냐면 세율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초를 내걸고 있어요. 그래서 대전환을 하고 대도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비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세율은 못하라고 그렇게 정해놨어. 세율을.
자, 이거 봐보세요. 우리나라가 OECD 기준으로 사회소득이 OECD 평균이요. 중간보다 밑에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예? OECD가 여기 녹색색으로 돼 있듯이요. OECD 평균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사회소득을 비교해 보게 되면요. 예? 우리나라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57조 2171억 원 정도를 우리나라 국민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요. OECD 평균의 기준에서. 예? 저 위에 그러니까 뭐 오스트리아라든가 핀란드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에 비하면은 이거는 그러니까는 이 저기 저 뭐 한 400조 더 적게 받고 있는 거고요. 예? OECD 평균의 기준으로 하더라도 1년에 157조 2171억 원을 사회로부터 배분을 못 받고 있어요. 사회소득을요. 예? 이걸 우리나라 총 인구로 대비를 하게 되면요. 1인당 305만 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1인당 305만 원이면 4인 가족으로 얼마입니까요? 122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1220만 원이요. 1년에 1220만 원을 4인 가족 기준으로 더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OECD 평균 기준으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요. 예? 근데 그걸 못 받고 있는 거야. 왜? 정치가 외면하고 있으니까. 4인 가족 1220만 원이면요. 한 달에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이상씩 그러니까는 매달 줄 수 있는 소득이에요. 매달 100만 원 이상씩. 그걸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왜 그렇게 하니까는 푸대접을 받아야 되냐고요. 푸대접을. 이 중에 상당 부분을 이거를 지불할 수 있는 걸 상당 부분을 조세 체계를 정당화하면은 해결되어진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제가 이거 봐보세요. 우리나라가 2024년도에요. 공제를 안 받을 때, 그러니까 세율대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요. 얼마만큼 세금을 거둘 수 있냐면 200조 이상 거둘 수 있습니다. 200조 이상을 거둘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거둔 세금은 100조가 안 됩니다. 예? 200조 이상 세금을 거둘 수가 있는데 실제로 거두는 세금은 100조도 안 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세금 공제지요. 문제는 이게 10년 전 2014년에는요. 세율대로 하게 되면 한 99조. 이거 제가 처음으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리스트를 만든 건데 10년 전에는 100조가 조금 안 됐었어요. 거둘 수 있는 예상 세금이요. 그러면도 그 중에서 한 58조 정도를 세금 공제를 했었어. 근데 이게 갈수록 증가해가지고 100조도 안 됐던 것이 10년 만에 200조까지 이렇게 증가하고 공제되는 세금도 57조에 달해서 102조까지 이렇게 쫙 증가한 거예요. 58조에서 103조까지 이렇게. 특히 여기 중간에 제가 파란색으로 해놨죠. 이게 문재인 정부 때야.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이게 빠르게 늘어나. 공제 세금이 76조에서 99조까지 빠르게 증가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 정권이든 국힘당이든 상관없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유층들한테 유리하게 조세 체계가 설계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양극화가 심하죠. 양극화 정치인들이 말로만 맨날 얘기하는데 립서비스로. 예? 양극화가 되는 이유는요. 조세 체계가 불공평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손을 안 봐? 그걸 왜 손을 안 보냐고요. 예?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뭐냐면 누가 갔냐? 상위층들이 다 혜택 보고 있어요. 상위층들이. 재작년에 2024년도에 한 102조 정도에서 38조 정도가 상위 10%가 공제받아요. 세금을요. 중위소득 같은 경우는 한 250만 원뿐이 안 돼. 공제된 세금이요. 예? 이게 얼마나 불공정한 거예요. 이러니 이게 소득 재분배가 될 리가 있습니까? 부자들한테 세금을 그러니까 뒤로 깎아주고 있는데 이게 조선시대 말기하고 뭐가 틀리냐고요. 조선시대 말기에 힘 있는 권문세가들이 다 세금을 피해가고 요리조리 다 피해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재정이 빈곤해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이거는 그냥 우리 맨날 양극화 할 때 양극화는요 기본적으로 어디서 출발하는 거냐?
어디 출발하는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예? 문명사회에서는 조세 체계가 실패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게 관료들이 정치인들이 세율을 딱 올려. 그럼 불만이 있는 거 아니까는 세율을 올려. 그래서 우리나라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돼 있다고요. 그러면 뭐래? 뒤로 깎아주는데. 뒤로 깎아주는데. 그 일반 국민들은 그런 거 모르거든. 그러면 중위소득 아까 저기 코스피하고 똑같아요. 중위소득도 자기도 한 250만 원 정도 공제를 받아. 이거에 그냥 같이 그냥 좋아라 하는 거야. 이거를 가지고 좋아라 하는 거야. 예? 코스피를 가지고 코스피 오르는 덕분에 자기도 한 600만 원 돈 벌었다. 이거 좋아하라는 똑같은 거야. 예? 제가 그랬잖아요. 감세를 하게 되면은 부자가 더 많이 혜택을 보는데, 예? 감세를 하게 되면 중산층과 서민층들도 같이 좋아라 한다고, 그냥. 예? 이거를 누가 방치하고 있는 거냐?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정치가 그러니까 이렇게 후진 겁니다. 후진 거야. 후진 거예요. 이거 보세요. 상위 0.1%에 세금 공제액이 빼주는 거, 세금을 빼주는 거야. 그러니까요. 빼주는 것이 1억 1,300만 원이에요. 웬만한 그러니까 중산층들 그러니까 연소득, 연봉소득을 빼주는 거야. 세금을 빼준다니까. 예? 이렇게 해놓고서는 안에서 양극화를 걱정을 해.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진정성이 보입니까? 그게? 예? 암만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다 얘기하면 뭐래. 예? 이걸 눈 감고 있는데 중위소득자 같은 경우는 289만 원이 세금 공제가 돼. 이거라도 빠지니까는 공제를 세금 신고할 때 공제 많이 받으려고 막 그런 노력들 하잖아요. 월급쟁이들. 예? 근데 이 정도 받고 나서 이거 가지고 어쨌든 간에 한 289만 원 벌었네 이러는데 저 우애들 봐보세요. 꼭대기에. 이게 양극화의 가장 이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와 언론책에도 나와 있는 예? 소득 불평등이 심해질 때 그러니까 그걸 치유하는 가장 그러니까 원론적인 방식이 조세거든요. 세금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세율은 많이 높여놨어. 세율은. 예? 속임수지. 속임수야. 예? 속임수인 거죠. 예? 그러니까 세율은 높여놓다 보니까는 세금 너무 많이 뜯어가 이런 불만을 당연히 야기시키지. 그러면 세율까지 낮추게 되면 부자들은 더 혜택 보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세율은 낮추더라도 내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낮춰줘야 되는 것이고, 예? 근데 그것보다도 더 제대로 걷어라 이거예요. 제대로 걷어가지고 제대로 배분해주라 이거예요. 예? 그렇죠? 이거 봐보세요. 지난 10년간 세금 공제액이 상위 0.1%는 박근혜 때 한 6,300만 원 정도 하던 것이 문재인 끝나는 문재인 조세체계 속에서는 1억 1,200만 원까지 증가한다니까요. 2배로 증가하잖아요. 예? 근데 중위소득은 180이면 하면서 277만 원이니까는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간 거야. 아니, 289만 원 올랐으니까는 100만 원 정도 올라간 거예요. 세금 공제액이. 그 동안에 그러니까는 그 동안에 상위 0.1%는 예? 이거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알아요. 참 제가 깝깝한 게 바로 그겁니다. 예? 알아. 예? 근데 그거를 기업인들 모아놓고 상생하자 이렇게만 얘기해가지고 이게 될 일이냐고 얘기해요. 정권별로 보게 되면요. 예? 박근혜 때부터 그러니까 최근 윤석열 때까지 보면 문재인 때가 가장 많이 세금 공제액이 증가했어. 그러니 양극화가 더 심해지지. 그러면 왜 민주당에다가 표를 줘야 돼? 서민들이. 왜 표를 줘야 되냐고요? 서민 정권이 아닌데. 안 그래요? 왜 줘야 되냐고.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봐보세요. 세금은 그러니까는 한 101조 정도가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 세금 공제로 한 45조를 해준 거야.
예? 그 중에 17조 이상을 상위 10%한테 해준 거고. 예? 그러니까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정경련 산하야 그 연구기관들은 우리나라 세율이 너무 높아, 너무 높다, OECD 평균보다. 그 자체로는 맞아. 근데 실질적인 세금을 봐야지. 예? 실질적인 세금을 봐야죠. 자, 이게 제가 그래서 얘기했죠. 이게 원조가 미국 아닙니까? 미국에서 우리가 신자유주의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1981년 레이건 때부터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감세가 신자유주가 작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까지 보게 되면은 최고 소득세율은 33%포인트나 내려갔어. 근데 중간 소득세율은 얼만큼 내려갔냐? 13%포인트. 그러니까 중산층들도 나도 우리가 세금이 줄어들었어. 그거 좋아하는 거야. 근데 저 꼭대기에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해지지. 이거 봐보세요. 그 밑에 같은 기간 동안에 상위 0.1% 실질 소득은 예? 연간으로 710만 달러가 증가했어. 예? 710만 달러가요. 근데 중간 소득은 29,400달러가 증가했다고. 예? 그러니까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지요. 예? 양극화가. 이게 우리가 신자유주의 폐해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뭐 신자유주의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예? 그러니까 중산층들은 자기들도 세금이 줄어드니까는 막 좋다고 그래. 여기에 그러니까 민주주의 진영이 이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예? 정치적인 패배를 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한테 혜택이 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그래야 될 게 아닙니까? 예? 제가 지금 소득세율을 바꾸자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 그냥 놔두고, 공제는 세법 안 바꿔도 되는 거야. 예? 참. 자, 이거 보세요. 지난 10년 동안에 봐보시라고요. 세금 공제액이, 예? 세금 공제액이요. 2010년 전에는 100조 원이 좀 안 됐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게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이. 근데 그중에 공제된 게 58조 정도였었어. 근데 2024년에는 200조가 넘게 세금이 걷어들일 수가 있는 건데, 그 중에서 103조 원이 그러니까 감세가 되는 거야. 예? 이만큼이 감세가 되려면요, 410조 원 이상이 그러니까는 각종 그러니까 공제제도로 그러니까는 혜택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여기 대부분이 뭐냐면 상위 20%가 다 먹었어. 예? 자,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가계의 실제 소비 지출 2018년 1분기부터 작년 4분기까지 추이입니다. 가계의 실제 소비 지출이요. 변화가 없죠. 360만 원 안팎에서 2018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죠. 예? 줄어들었죠. 왜 그래요? 앞에서 우리 소득 봤잖아. 소득이 지난 10년 동안에 증가가 안 하는데 어떻게 소비가 늘어, 가계가. 예? 어떻게 늘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내수가 맨날 그러니까는 이 내수는 항상 침체되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수출의 목을 메고, 예? 수출의 경쟁력에서 우리가 남아있는 게 바로 메모리 반도체, 예? 그리고 뭐 이 방위 산업체 뭐 이런 전쟁으로 인해가 돈 벌 수 있는, 예? 검은 돈들이죠, 사실은요. 예? 이런 것들 뭐로 해도 돈만 벌면 된다. 예? 이건 문명사회 문명 시민이 아니죠. 아니 이게 가계의 소비 지출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알 게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이라면요. 여러분들 소비 얼마나 가기 힘든지.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요? 가계 소득이 시장 소득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시장 소득은 그냥 멈춰버렸으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예? 시장 소득이 멈췄는데, 소득이 멈췄는데 어떻게 소비를 늘려요? 아유 참 진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가끔마다 찔끔 해가지고 저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찔끔찔끔 저기 어쩌다 한 번씩 주는 거 가지고 무슨 뭐 이게 무슨 뭐 저기 한 번씩 1년에 그러니까 무슨 뭐지 한 두 번씩 그런 명절 때마다 주는 무슨 뭐 저겁니까? 우리나라는 사회소득 자체가 제도적으로 굉장히 취약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 4인 가족 기준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 1200만 원, 1220만 원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부족하다고요. 왜 우리나라 국민이 그렇게 푸대접을 받아야 돼? 예? 왜 우리나라 국민이 푸대접을 받아야 되냐고요. 자기 권리를 못 찾는 거 있잖아, 국민들이요. 아니, 소비가 이렇게 죽었는데, 아니, 가계 소비가 내수의 가장 근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그러니까 죽을 맛인 거야. 어? 내수에 의존하는 이 업종들은요. 내수에 의존하는 업종들은 죽을 맛인 거예요. 예? 안 그러겠어요? 가게가 돈을 못 쓰는데 가게가 돈을 뭐 일부러 안 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소득이 안 느니까 못 쓰는 거야. 왜 안 늘어? 시장소득만 의존하는데 시장소득은 멈춰버렸어. 지난 10년 동안에. 사회소득은 너무 낮고 저기 중남미 수준이고. 참 진짜. 아니 이거를 제가 지난 몇 년 동안에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반복적으로 이 통계 수치를 가지고요. 이거 다 한국은행 자료들 이런 걸로 가지고 다 한 거예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1년 단위로 연간 단위로 봐보세요. 연간 단위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이거 봐보세요. 저기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그냥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4천만 원에서 4,500만 원 사이에서 거기서 그러니까 못 벗어나고 있잖아. 못 벗어나고 있잖아. 이게 지난 30년 동안에 33년 동안의 흐름인데요. 흐름인데 2007년도부터 그러니까 4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4천만 원 되잖아. 4,500만 원 미치잖아요. 참 징그럽죠. 예? 한 20년 동안에 가계 소비 지출이 그러니까 멈춰버린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고서 어떻게 성장률을 올려? 난 성장률 3%를 매 정권마다 보게 되면요. 잠재 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겠다.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이재명 정부도 그러고 있어요. 3%로 끌어올리겠다. 예? 윤석열은 안 그랬습니까? 그 전에 문재인은 안 그랬고, 그 전에 무슨 박근혜는 안 그랬어요? 이명박은 안 그랬고.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안 돼? 왜 안 되는 건지 아세요? 아, 내수가 죽었는데. 수출은 우리가 통제가 안 되잖아요. 수출은 뭐냐면 세계 경제 환경에 달려있는 거고. 예? 수출 경쟁력을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대로 끌어올릴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세계 시장 점유율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예? 세계 시장 점유율은. 중국이 뭐 올라오고 뭐 경쟁이 갈수록 심해지니까요. 예? 아니 결국은 뭐냐면은 그 나라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내수가 기본인 거예요. 내수가. 예? 내수 포기하고 어떻게 성장률을 끌어올려요? 참 난 도대체가 그런 경쟁은 어디서 나오는 경쟁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건 정치적인 구호에 불과하다. 정치적인 구호. 잠재 성장률 3%로 가겠다. 그건 누가 믿어요? 국민들 이제 그런 얘기 하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아무 감흥이 없어. 감흥이 없잖아요. 그런 얘기 해봤자. 어차피 뭐 저기 지켜지지 않을 거. 예? 역대 정권이 지켜진 적도 없는 거. 그러잖아요, 그냥. 예? 왜 그렇습니까? 가계소비 지출이 내수의 가장 근간인데 이게 멈춰버렸잖아요. 2007년 이후에 거의 멈춰 있잖아요. 자, 이게 코스피 지금부터 봐보세요. 코스피가 소외감은 줄지 몰라도 일부 사람들한테 예? 일부 사람이 아니죠. 절반 이상이죠. 이제 주식 안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예? 절반 이상인데 코스피가 그러니까는 피해주는 사람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감세도 그러니까 피해주는 건 없는 거야. 감세도요. 그렇잖아요. 감세도 그러니까 고소득자가 많이 내리고 중간소득자는 적게 내리고 할 뿐이지. 예? 그리고 이제 맨 밑에 층은 더 이상 내릴 게 없으니까 그냥 그냥 변화가 없는 거고. 그러면 손해 본 사람은 없지. 세금이 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 논리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코스피 붐으로 인해 가지고 한 절반 가까운 사람들 국민들이 그러니까 돈이 조금씩 들었어. 나머지 사람들한테 피해 준 거 없지 않냐? 아, 정치인이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정치인이. 그러면 이재명 정부도 신자유주의 정부야.
신자유주의 정부야.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해지니까 또 양극화 또 별도로 얘기해. 주기적으로 대통령이 얘기하잖아요. 12월 달에 얘기하고 1월 달에 얘기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얘기해. 왜? 본인이 내가 볼 때는 이게 속이 타는 거야. 에? 속이 타는 거야. 왜 속이 탑니까? 그냥 이거는 원칙대로 가면 되는 건데. 원칙대로. 저는 대학 선생이기 때문에요. 제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실은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성격이에요. 그래야지 제자들을 가리키죠. 제자들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코스피 붐 기간을 봐보세요. 윤석열 기간 때에 대비해서 코스피 붐이 일어난 게 제일 오른쪽입니다. 근데 월평균 실질급여가 354만원. 작년 4월달부터 그러니까 코스피 붐이 일어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4월달부터 12월달까지 쭉 코스피 붐이 쫙 일어났잖아요. 예, 작년에. 근데 월평균 월급쟁이들은 그 코스피 붐 기간 동안에 월급이 354만원 있었어, 평균. 근데 윤석열 때 1년 전에 353만원 있었어. 뭐 그게 대동소이한 거잖아요. 만원 차이니까요. 코스피 붐하고 실물경제하고는 완전히 그러니까 따로 이게 돌아가고 앉아있는 거예요. 오히려 문재인 때가 2021년도가 355만원이었었어. 예? 그러면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많은 월급쟁이들, 그러니까 네가 주식 안 해가지고 한 걸 누구한테 뭐 저기 하느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같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코스피라는 것이 그런 거라며요. 우리나라 경제, 그러니까 저걸 보여주는 거라며. 예? 경제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라며요. 이거 봐보세요. 가계 1인당 실질 처분 가능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이 작년이 가장 최악이었었어요. 1.6%가 안 돼. 예? 그 전에 5년,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부터 윤석열 때까지가 1.8%였었고요. 이게 뚝 떨어진 거야. 외환위기 이후에. 뚝 떨어진 거야. 가계소득이. 앞에서도 계속 보여드렸잖아. 예? 자영업자들의 실제 수입이, 제가 또 여러 번 보여드렸죠. 코스피 붐이 일어난 기간 동안에, 예? 자영업자 1인당 그러니까는 판매 수입이, 예? 수입이니까 수익하고는 틀린 겁니다. 837만원, 월. 근데, 이게 2021년이나 22년보다는 낮잖아요. 코스피하고 이거 실물경제하고는 완전히 따로 돌아가고 앉아있는 거야. 따로 돌아가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이거 보세요. GDP 대비 가계소비 지출이 작년이 가장 낮았던 때야. 45.8%로. 윤석열 마지막에는 2024년보다 더 떨어졌어. 예? 더 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내수가 갈수록 떨어지는 죽어가는 거야. 죽어가는 거야. 내수가 갈수록이요. 그런데 어떻게 성장률을 올리겠다는 거지? 난 도대체가. 이거 봐보세요. 올해 2% 성장. 올해 2%는 이제 성장이 지금 회복되고 있잖아요. 올해 2% 성장률을 회복해도 제가 그랬잖아요. 작년이 1%를 겨우 달성했잖아요. 네? 최종 확정치에서. 그 연평균으로 하게 되면 2년 연평균으로 하게 되면 1.5%인 거야. 1.5%. 네? 그게 지난 5년 동안에 1.9%였었어. 예? 그러니까 작년도에 기저효과로 인해서 올해 2%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예? 작년에 워낙 최악이었었으니까. 참 진짜.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성장률이 이 정도가 되면요, 가계소득은 멈춥니다. 가계소득 멈춰요. 평균 가계소득 증가율은요. 제가 과거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예? 경제 성장률이 GDP라든가 이런 성장률이 가계소득 증가율보다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 거기에는 기업들 소득도 있고 정부 소득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